다음은 가상자산 금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거래소로 불리고 있죠. 거래소가 업계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께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전략이 어떻게 되냐,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받았는데요.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기초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는 게 이야기를 하기가 혹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좀 서론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금융이 뭔지 생각을 하면은, 금융은 금전적인 어떤 권리와 책임을 구조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 기술 같은 거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보 기록들을 할 때 단순 전파가 아니라 이제 그냥 믿을 수 있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왜냐면은 개인들의 어떤 금전적인 권리랑 책임을 이제 구조화시키려면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지켜져야 되니까 집행이 돼야 되고 감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옛날에 이제 가장 최초의 금융 형태를 보면은 이제 BC 21세기, 22세기경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사회책에서 수메르인의 세기운자 이런 거 막 배웠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거의 어떤 그때 나왔던 문자란 수학은 어떤 금융 계약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발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신 이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자의 형태로 이제 돈을 수취한다든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뭐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살 수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벤처 창업을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큰 자본이 없어도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약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결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금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업은 뭐냐라고 하면은, 금융업은 이러한 이제 권리 관계를 구조화하고 교환하는 금융을 돕는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 산업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금융 산업에서 어떤 게 그러면 산업으로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으로 삼는 자들이 이제 이 산업인데, 그러면 이걸 잘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그건 뭐 A라는 증권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A라는 증권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떨궈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잘하는 이제 금융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자산 자체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남들한테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팔면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거래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등등의 어떤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또 업자들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나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상품을 구조화시키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좀 유명한 히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80년대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 상품입니다. 이런 계약들을 이렇게 뭐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만들면은
뭐 환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이렇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품을 굉장히 그 사람 니즈에 맞춰서 잘 뭐 구조화시키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매해 뭐 해외에서 수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뭐 환 리스크가 얼마나 발생되니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사보십시오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기획하고 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품적인 제품적인 핵심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금융은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떤 그 권리와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의 어떤 리스크를 교환하면서 다들 이제 협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 그 사회적 기술이고 금융업이라는 거는 이런 권리 관계를 구조화시키고 교환하는 거를 스무드하게 돕는 산업이다. 그리고 그런 업자들이 잘하는 업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하는 업자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교환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융 계약의 이전에 따르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관리를 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꼭 맞는 그런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이죠. 저희 이제 거래소 그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거래소들이 나온 이유는 블록체인이란 기술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걸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개방형 금융, 뭐 가치 인터넷 다양한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금융을 할 수 있게 해준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금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메르인의 그 담벼락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메르인 쐐기 문자를 쓰는 것들 보면은 그 담벼락에서 그 마을 중심에 이제 큰 담벼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권리관계를 이렇게 딱딱딱딱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평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그 권리관계를 기록해놓은 데이터를 누군가 거짓말 쳐가지고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였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무리 뭐 IT 혁명이 있었어도 금융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에서 작동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트라넷은 보통 우리들이 아는 은행망, 그 은행망에서 보통 쓰는 뭐 프로토콜은 뭐 스위프트 프로토콜 뭐 등등. 그리고 보통 지금 금융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기축 역할을 하는 건 US 달러.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코레스폰던트 은행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계화돼가지고 딱딱딱딱 짜여져 있고 가장 높은 데에는 이제 그 국책은행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인터넷에서 했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금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백엔드가 아니라 그냥 앞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모바일, 뭐 프론트엔드 웹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그쪽만 이제 할 수 있었지 인터넷으로 뒤에 어떤 중요한 그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절대적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그 장부는 모두 이제 인트라넷에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데 이제 인터넷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어떤 그런 권위자 없이도 그런 민감한 그런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졌고 모두가 그걸 아주 그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동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센서스 기술이라고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에서도 어떤 특정한 감사 없이도 우리는 금융을 할 수 있고 화폐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신뢰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전시킬 수 있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되게 큰 혁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은 어떤 그림이 될까? 기존 금융 인트라넷 밖에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인터넷 환경에서 금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상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디어 인더스트리 우리가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방송국에서만 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굉장히 대부분의 매스 미디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주류가 좋아할 만한 드라마, 주류가 좋아할 만한 예능 프로, 주류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콘텐츠들만 대량으로 이제 유통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해가지고 이제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디어 산업이 그 생산되고 소비가 됐었는데요, 미디어가.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유튜브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방송국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아니라도 그걸 쉽게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렸을 때 막 모래시계 이런 것들 되게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 내용들이 굉장히 좀 스타일들이 비슷하거나 그 되게 획일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인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내고 있고, 내 지구 반대편의 어딘가에는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거는 도저히 그 일반적인 매스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되게 그 작은 부류의 니시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 반대편 어디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막 소비가 되는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검열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상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가짜 뉴스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컨텐츠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참 단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산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민주화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융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다 금융 상품들도 엄청 다양해지고, 은행 인프라도 없어도 꼭 내가 은행이 아니라도 증권사가 아니라도 그냥 굉장히 좀 쉬운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도 금융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송국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의 뭐 나이지리아의 사람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 상품들 보면은 증권사에서 일단 스케일이 나와야 됩니다. 막 몇백억 규모는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더라이팅을 해줘야지 이제 금융 계약들이 유통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간에 수수료도 굉장히 큰 그런 시스템 구조였는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금융 상품들이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이제 스와이프 몇 번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앙골라에 있는,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있는 어떤 뭐 빨래를 하는 그런 업자인데, 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는 은행이 없어서.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고 이런 걸 그냥 블록체인에 인증하면서 이제 그냥 금융상품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띄워버리면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고 이율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자해서 체결이 가능한, 뭐 리투아니아의 스타트업도 그 괜찮은 스타트업이면은 아무런 프릭션 없이 어떤 그 바로 이제 투자를 받고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은행이 없어서 고리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앙골라 케이스 이런 것처럼 뭐 정치적인 불안이랑 어떤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제 사회적 자본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 시장이 발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 소외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경제 활동에 편입이 가능해서 어떤 생산 및 소비 활동에 가능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정보화 혁명의 그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 혁명은, 혹은 이제 프린팅 프레스, 그 인쇄 기술의 혁명이라든지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PC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 기록이랑 전파하는 건데, 이거는 민감한 신뢰 기록들, 금융 기록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는데, 그런 기술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민주화를, 그리고 경제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그런 그 효과들을 항상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금융에 편입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이율도 엄청 높고 어떻게 보면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본을 유치를 못해서 성장을 못하던 성장의 한계가 있던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서 차관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키우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제 정치 불안 때문에 못하던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이런 블록체인 금융이라는 게 업자들한테는 어떤 뜻이냐? 과연 업자들한테는 어떤 뜻이냐?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엄청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헷갈리고 얘기도 많고 한데 아주 그냥 요약시켜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기존 금융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기존 금융사, 트래디셔널 전통 금융사들, 은행과 같은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라는 게 나왔죠. 이제 핀테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객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언번들링해서 그리고 이제 유지 비용이 엄청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되게 싸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비용의 강점, 스케일의 강점을 갖고 특히 이제 온라인 모바일에 되게 익숙한 20, 30대 고객들을 쫙 모아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어떤 모바일 지점 혹은 인터넷 지점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은행의 이제 견제제 경쟁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핀테크라고 했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실은 더 제가 볼 때는 저는 역사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더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한 자산이 이제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금융을 돌리는 대안 인프라가 딱 생긴 겁니다. 원래는 은행망이라는 인프라, 핀테크는 앞에 모바일 고객 접점을 이제 혁신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은행의 백엔드, 수메르인의 담벼락, 은행망, 은행 장부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금융은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업자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결국은 취급하는 자산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망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어떤 개방형 자산들이 마치 이제 기존 은행망의 이제 달러라는 자산처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의 기축 자산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어진 그게 이제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인프라가 딱 생겨버린 겁니다. 개방형 금융 인프라와 가상 자산이라는 어떤 국경이나 주리스딕션의 감사가 필요가 없는 그런 자산이라는 자산군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게 산업 관점에서는 업자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 선진국의 스토리랑 후진국의 스토리랑 크게 나뉘면 두 개로 크게 나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스토리, 우리 같은 한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특히 은행 시스템이 은행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진국들은 은행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필요해? 비트코인 이거 너무 클렁키한 거 아니야? 블록체인 같은 것들 이거 UX도 엄청 안 좋고 이거 어디다 써? 이런 생각들을 갸우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금융 인프라, 선진 금융 인프라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금융 인프라, 어떤 블록체인이랑 금융 인프라라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혁신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이제 새로운 자산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그런 변화입니다. 자산이 하나 늘었다는 것은 금융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 자산으로 금융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업 말입니다. 그러면은 새로 생긴 이것도 국경 없는 이런 글로벌 자산군을 갖고 금융 서비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치하고 빌려주고 은행들이 하는 여신수신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하는
브로커리지, 뭐 인베스트 투자은행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브로커리지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하는 어떤 자산운용 관리 뭐 이런 업들, 다양한 이런 금융업들을 요 미디엄을 새로 생겨난 미디엄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선진국 그 이미 개발한 나라들의 이제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개발되고 있는 국가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한 레벨이 좀 높습니다. 아까 그 블록체인 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제 개도국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회적 자본이 미비하거나 어떤 금융 인프라나 제도 미비로 자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예를 들면은 뭐 나이제리아 같은데 국채 보면은 뭐 이율이 지금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20%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갚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떤 시골에 사는 뭐 그냥 어떤 보통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그 뭐라 그러죠? 좀 미국에 사는 어떤 좀 교육 못 받은 그런 계층들 같은 경우가 연체하고 하는 것보다도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소시민들은 사실은 뭐 돈 빌려가지고 이제 연체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사람들 그 비중이 엄청 큽니다.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싱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빌리는 돈이랑 미국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들 그런 계층들이 빌리는 돈이랑 그 이자율이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블록체인으로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나라들의 신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옛날부터 계속 내전하던 나라 아닙니까? 노예무역 시기부터 계속 내전을 하던 나라들이거든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적동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인프라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은행이나 카드사를 건너뛰고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빵 뜨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이런 나라들은 이 중간 스텝을 딱 건너뛰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금융 자산을 새롭게 생긴 가상 자산을 이용한 금융업, 이것도 같은 범주인데 그냥 금융업 플러스 금융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업,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CFI, DeFi 같은 이런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업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업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갖고 이제 인프라가 발달된 국가랑 발달이 필요한 국가들이랑 이제 이런 그림들이 걸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이제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냐. 융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융합입니다. 인트라넷에서 운영되던 화폐나 어떤 기존 금융 자산들 또한 이제 미래에는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될 거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고, 옛날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저희 같은 고팍스나 뭐 이런 업자들, 뭐 이런 저희들만 이제 스타트업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앞에 발표하신 이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펀드라든지 트레이딩 회사라든지 DRW 같은 데들도 유명한 데들이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피델리티 할 거 없이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리고 어떤 정부들도 이제 CBDC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상호환성 좋은 가상화폐 국가 CBDC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블록체인이랑 근데 그런 것들 내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거래소나 블록체인 업체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페이팔이나 라인 같은 업체들도 다 들어오고, 카카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경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그런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큰일 났습니다. 거래소. 계속 이제 고생 이거 정부랑도 얘기하고 은행이랑 얘기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천병에 서서 이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그냥 노력하고 했던 저희 같은 이제 거래소들은 아, 어떡하지? 이제 모두가 다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지? 이런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통 금융사도 들어오고 이제는 거기다 더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도 엄청 히트쳤습니다. 그 뭐 탈중앙화 거래소들 많이 나온 덱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유동성이 왜냐면 그런 데는 검열 자체가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그 KYC도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가입도 쉽고 검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규제 레귤레이터리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이제 규제의 어떤 공백들을 이용하는 국경 간의 그런 어떤 역외 거래소들도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고소당하고 구속당한 뭐 빅맥스 같은 데들 레버리지 뭐 100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데들도 이제 거래소들 파일을 막 뺏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 판이 이제 비전이 있다 사업이 된다라는 걸 알고 모두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러면은 저희 같은 거래소들은 어떻게 해야지 저희 같은 중앙화된 그 법정화폐를 다루는 거래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살아남냐 이 사업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면은 항상 저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두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세 번째로는 상품 기획 운영 능력. 이런 기본 역량을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핵심 역량 중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국내 어떤 가상자산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금 있는 20, 30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자산 투자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외 거래소라든지 국내외의 다양한 VASP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는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업도 금융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자가 필요한 사람, 지금 돈이 빌리는 게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금융업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이랑 뭐 요즘 트래블러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왔는데요. 이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업계를 더 양화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협력하고 또 다양한 어떤 사이드체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UX를 증가시키는 그런 협약들,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상품 유통도 훨씬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A라는 국가의 거래소와 B라는 국가의 거래소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금융딜을 체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CFI 하는 사람이건 DeFi 하는 사람이건 스테이블 코인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다양한 그 자산들을 토큰화시키는 그런 업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거래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 은행이나 증권사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리스크 관리도 있는데 저희가 더 잘하는 리스크 관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노열 KYC는 은행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요. KYT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망을 계속 봤기 때문에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감시하고 따라오고 하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우 초기적 수준의 어떤 아주 그냥 형편이라는 말은 다 좀 취소하겠습니다. 아주 초기적인 막 맨날 고장나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그 초기에 이 허들을 많이 쓰는 것들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 니즈가 있었던 사람들은 초기에는 범죄자들인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은 저희가 제일 잘 쓰고 저희 이쪽 데이터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업체들보다도 아마 저희 그 실명인증 계좌 이쪽 운영을 못했던 고팍스가 이쪽 데이터라든지 이쪽 노하우는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저희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키 관리를 엄청난 금액, 몇천억대 그런 가상자산 키 관리 저희가 사고 안 내면서 하는 거, 해킹 안 터지고 사고 안 내면서 하는 거, 어쨌든 저희가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도 아주 막 노드도 저희가 계속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리스크, 거래 상대방 리스크, 저희가 블록체인 업자들의 거래 상대방 리스크는 저희가 제일 잘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랑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리스크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업체마다는 좀 다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상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관련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금융적인 리스크들도 거래소들이 관리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보고 있는 경험이랑 노하우가 있는 건 이제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상품 기획력.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통되는 상품들은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나 어떤 안정성 담보 관점에서는 경쟁 우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브로커리지를 하는 상품이라든지 자산 관리 상품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싱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다 이제 커팅 엣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랑 이제 이런 상품들을 엄청 많이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보고 리치아웃해서 만나보고 이메일하고 미팅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기본적인 뭐 브로커리지랑 웰스 매니지먼트랑 아니면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관련된 그런 분야들 중에서도 저희가 저희만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그 말씀입니다. 물론 막 저희가 이제 뭐 은행만큼 큰 대체 대조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은행만큼 뭐 정말 큰 어떤 그런 신뢰는 보통 역사가 쌓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저희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커팅 엣지 상품들을 소싱하고 유통하는 데선 저희가 이제 엣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이제 말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이런데 그럼 내일은 뭐냐? 아까 업자들 간의 융합이 일어났다는 뜻은 컨버전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고객의 구획 또한 모호해진다는 뜻입니다. 업자들이 들어온다는 뜻은 옛날엔 증권사 고객, 옛날엔 은행 고객 했는데 은행 고객들 간의 구획도 모호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상품의 구획도 되게 모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영역들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 고객, 증권사 고객, 사모펀드는 뭐 대형 자산운용사 고객들 세그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가는 사람들은 뭐 약간 좀 베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은행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사모펀드는 막 고액 자산가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그런 구분도 없어지고요. 국경의 구분도 없어지고요. 그냥 뭐 IT 쓰는 사람이면 거래소 쓰는 사람이면 핀테크 쓰는 사람 다 그냥 여기 넘어오는 겁니다. 상품도 이제 그냥 막 섞이는 겁니다. 국경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품들, 고객 구매 의미가 없는 상품들이 있는데 약간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아직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욕심을 낼 만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증권의 영역을 약간 침범하는 사례, 토크나이즈 세큐리티, 증권의 토큰화라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증권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뜻이긴 하는데요. 이쪽도 가능성은 분명히 이게 탐이 날 만한 아까 말한 고객이랑 상품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탐낼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로직이라는 큰 그림이랑 변화가 없습니다. 이 차트 보면은 이게 어떤 차트냐면요. 주식 시장의 시총별로 시총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지도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이 이거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국이 사이즈가 중국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일본은 엄청 크고요. 미국이 사실상 다 갖고 있죠. 경제 규모랑 좀 완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자본시장은 이렇게 발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들은 아예 그냥 없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경제 규모 대비 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본시장 사이즈가.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경제 규모나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자본시장 자체가 사실상 부족한 나라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라는 것. 이게 시사점입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은
자본시장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큰 네트워크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같은데 자본시장은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들은 스케일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 이거 주식시장을 만들어도 효용이 그냥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근데 만약에 이런 국경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도 그 나라에 있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개인들의 그 가상자산 베이스로 된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금융 상품들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미국에 있거나, 사실 그리고 한국도 사실 뭐 우리나라 자본시장 뭐 미국이나 항상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좀 뭐 후진화됐다 이런 말들 그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저희 업계 그 혼자 힘만으로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거래소 전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고 그 세계에도 글로벌 어떤 생산성 증대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저희가 잘하는 전문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 특화된 업체들도 필요하고, 은행과 같은 어떤 고도의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그냥 뭐 뎁이나 어떤 디파이 상품 이런 거랑 다르게, 현실 세계랑 그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증권 같은 경우들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일반 관할에 있는 상품이고 그 안에 사법 체계가 작동해야지만, 그 안에 감사 체계가 작동해야지만 이제 펑션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미디엄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양한 업자들,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정부, 은행 등등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장하고 만들어 나가는,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KB랑 또 이제 뭐 어떤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외교적인 지원 뭐 가가지고 뭐 동남아 국가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뭐 정산할 수 있고 커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뭐 STO, 어떤 가상자산 자본시장을, 오픈 자본시장을 열고 그거를 뭐 한국 업체들이 거기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뭐 동남아의 다양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금융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나라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굉장히 신박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그냥 결론으로 그냥 요약드리면은 저희 그 옛날에 인터넷 때 보면은 그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보의 고속도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사행성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뭐 그냥 마약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N번방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인터넷이 정보의 슈퍼 하이웨이였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네, 가치의 이제 슈퍼 하이웨이를 뚫는, 가치의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들, 고팍스 같은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 최전방에서 제도권과도 과교 역할을 하고 은행과도 과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업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도화도 많이 됐고 이제 이게 보다 이제 실사용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융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거래소의 사업 전략이다라고 하면 그 금융의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 중에서 특히 국제적인 사업 개발 역량이랑 암호화폐, 가상자산 특화된 리스크 관리의 역량을 그냥 지금 계속 하던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사업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